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지난 2016년 8월의 어느 늦은 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난 화재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옆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이 집 안에서는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사망한 원인은 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흉기 때문에 난 아주 치명적인 상처로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경찰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의자와 범행 동기 찾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돼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원한에 의한 범행을 의심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숨진 부부가 흠잡을 데 없는 신망 있는 사람이란 이웃들의 진술이 들어왔고요. 친한 지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의심 가는 인물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날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는 진술밖에 얻지 못했죠. 숨진 부부가 20억 원대 자산가라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가능성도 검토를 했지만 범행 현장에서는 사라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었죠. 이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등잔 밑에 범인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 좋은 부부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은 이유,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안성 단독주택 화재 사건. 일단 최초 신고자는 이웃에 살던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네. 직접 화재에도 진압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목격자이면서 최초의 신고자이면서 최초로 이 화재를 끄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웃 주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성 소방서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소방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 잠깐 나왔다가 단독주택 2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119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습니다. 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이미 화재는 18분 만에 도착했더니 거의 다 꺼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방관인 분이 신고도 했고 목격도 했지만 또 스스로 진압 초기 노력을 한 결과 불은 빨리 잡혔다. 다만 거기서 이제 두 구의 시신이 나왔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예, 저희 채널A 취재진은요, 화재 발생 지역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당시 이 화재 사고를 취재했고 직접 말씀하신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였던 소방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고한 거예요. 아니 원래 참아주고 착하셔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여기를? 여기 잠깐 새벽 3시에 나오셨어요. 어디 들으니까 어디로 나왔다가 화장실이 밖에 있는 아예 있는데 화장실 있어요. 어디야? 집안 그렇군요. 지금 뭐 연기를 보고 신고는 했지만 이제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소방관은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순 화재가 아니라 살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서에서 가서 화재를 진압하려는데 꺼졌어요. 보니까 냄새가 났어요. 피냄새가 난 거예요. 네. 보니까는 60대 남성, 50대 여성 부부가 사망해 있었는데 그냥 그 연기나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고 흉기에 의해서 이런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살인사건인데 알다시피 살인사건은 강제율도라든지 아니면 치정이라든가 우발 아니면 원한관계 아니면 묻지마 살인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집안에서 벌어진 거는 치정 원한 아니면 강제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사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한 89명이 수사 전담을 꾸린 거예요. 2명이나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범인을 추적할 만한 뭐 흔적은 나왔나요? 그래서 범인을 추적할 만한 흔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흉기에 의해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흉기를 갖고 왔으니까 치정 원한 아니면은 강절도다라고 봐서 그쪽으로 해서 수사를 했고 또 프로파일을 불러가지고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용의자라든지 그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상태에 빠졌던 거죠. 자, 시신 외에는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러를 초기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뭐 혈흔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반항의 흔적, 거기 방화의 시점 아니면은 사망의 추적 시간 등을 보면 네. 그 프로파일러들은 이거 사건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면 먼저 이 범인이 창고를 통해서 이 집으로 침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안방에 있던 아내를 둔기로 이제 제압을 합니다.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서 나온 남편을 흉기로 살해를 하고 네. 다시 아내에게 가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실과 작은 방으로 휘발성 물질들을 해서 방화를 하고 다시 창고로 나간 것이라는 정도로 네. 사건을 재구성을 하는 데에는 성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에 따르면은 아내가 사망한 장소 그리고 남편이 살해당한 장소가 달랐네요.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항한 흔적이 없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길목에서 반항을 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인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서 나오는 남편을 다시 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프로파일러들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제 또 뭐 어떤 자세로 어디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은 이제 프로파일러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죽였는지 짚이는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범행 동기가 모호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살인 사건이 나게 되면 동기가 있고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프로파일러 동원해가지고 풀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원한도 아닌 것 같고 치정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하면 강제월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문이라든지 족족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 빠졌는데 네. 어떻든 경찰에서는 사망 사건은 맞고 침입한 건 맞고 그렇다 하기 때문에 탐문수사도 겸하지만은 목격자라든가 CCTV에 모든 걸 뒤져봤지만 특별하게 사실은 나온 게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여전히 범인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건이 접수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주 의문의 전화가 한 통 네. 걸려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서광이 비춰오는 거죠. 네. 동기를 모르니까 누가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걸려온 전화는 사건과 처음에 무관한 듯 보였어요. 어떤 이 아들이 청년이 우리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와서 좀 막아주세요. 어찌 보면 이게 좀 경찰이 와서 아버지 극단적 선택을 막아달라. 가정사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신원을 확인해 본즉 네. 최초 목격자, 최초 신고자, 최초 진압자. 아까 우리가 소방관. 목소리로 들었던 그 사람이요. 이웃 주민이자 그 현직 소방관이었던 사람이 그 아버지였던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이때 경찰은 이 신고와 이 사건을 연결짓자마자 경찰이 내뱉은 말은 이거예요. 사건 관련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것은 범행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달려가게 되죠. 자,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경찰이 달려갔을 텐데 상황이 어땠나요? 경찰관이 최초 신고자인 이 소방관의 위치를 이제 물어서 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안성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나오자마자 이 소방관이 아파트 난간에 위태로운 상태로 몸을 날리려고 하는 위급한 상태였었고요. 상황이었네요. 바로 경찰관들이 달려가서 순간 손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 소방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놔라고 하면서 손을 비틀어 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끝까지 이제 밀어붙였던 건데 다행이었던 게 15층에서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실랑이를 하던 그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14층의 난간을 맞고 14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아래로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찰관이 14층으로 다시 달려왔고요. 14층에서 다시 12층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실랑이 끝에 겨우 붙잡을 수가 있었죠. 정말 경찰이 정말 빠르게 대처를 잘했네요. 저걸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예네요.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떨어지고 14층 난간에 타서 14층 복도로 떨어졌다. 다시 잡으려고 했더니 다시 또 1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13층 난간에 부딪혀서 복도로 떨어졌다. 특이한 일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경찰관들이 동원해가지고 바로 건거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이 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남성 투신하기 직전에 독극물을 마신 상태였다고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군요. 네, 부모님의 선산에서 독극물을 한 반병 정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자신의 몸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오지 않자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장 꼭대기층으로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일단은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목숨과 건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급차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남성이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는 참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소방관 입장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까지 염두에 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투신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순순히 내가 그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범인이었군요. 그렇죠.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범행 이튿날 바로 직장에 복귀를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죄책감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열흘 만에 투신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면 당시 용의선상에 이 소방관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신고자예요. 그리고 화재도 신고했고 또 목격자인데 물론 목격자 신고라든가 그 최초 신고자 조사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신고를 한 사람이 설마 또 소방관이고 하니까 범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간과한 거죠. 좀 치밀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빨리 밝혀지지 못했고 공무원에다가 불까지 직접 끄고 그렇죠. 신고까지 했으니까 소방관이 설마 이 사람이 이런 그렇죠. 범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수많은 목숨을 구했을 소방관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부를 살해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백만으로는 어쨌든 뭐 범행을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범인을. 뭐 증거가 새롭게 나왔나요? 예, 경찰이 자백을 근거로 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범행 당시에 사용되었던 흉기와 둔기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 확보한 흉기와 둔기에서 피해자의 혈흔도 밝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범행 당시에 입고 있었던 범인이 입고 있었던 옷 같은 경우에는 인근 야산에 묻어둔 것도 수거했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최초로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소방관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 앞서 저희 취재진이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언론사와 뻔뻔하게 인터뷰까지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범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요. 영장 실질 심사 때의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신고한 거예요. 아니, 원래 차가시면 차가셔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여기를? 여기 잠깐 새벽에 나오셨어요. 어떤 들으니까 어디로 나갔다가? 화장실이 밖에 있는 안에 계시는데, 밖에 있을 때는 어디야? 집안. 그렇게요. 현재 신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살해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다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 지으시려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핏자국이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뷰를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예. 수상하다라는 게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 좋은 부부였다. 주변에 뭐 원한 살 일 없었다. 동문서답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시게 됐습니까? 소변 보러 나갔다가 또 다른 쪽에선 담배 피러 나갔다가 지금 이미 진술이 충돌을 해요. 네. 마지막에 이 혈흔이 발견됐다. 핏자국이. 어디서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집안에서. 그랬더니 아닌데. 아닌 걸 어떻게 알죠?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놀라야 되는데 아닌데라뇨.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걸 그때 다시 한번 경찰이든 누군가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이 분석했다면 수상하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당시는 몰랐던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 소방관이 직접 이 사망한 부부의 장례식까지 찾아갔다면서요? 알고 보니까 뭐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정말 이웃이에요. 친한 이웃이었는데 장례식장에 유족한테 다가가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인데 담배 피우려다가 불을 발견하고서는 신고도 했다. 그리고 원래 집 앞에 내 차가 주차돼 있어서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데 내가 차도 뺐다라는 물어보지 않은 얘기도 했고요. 네. 심지어 내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몇 번 받았더니 힘들어 죽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신고 안 하려고 한다라면서 연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죄책감의 발로인지 아니면 완벽한 알리바이를 유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시만 해도 신고를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을 살해한 범인이었던 거죠. 정말 뻔뻔합니다.
두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이 끔찍한 살인의 동기는 바로 도박비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군요. 이 소방관들이 근무가 없는 날 뭐 한 사람당 200만 원, 300만 원씩 판돈을 모아서 도박을 했는데 그렇게 받은 빚이 2억 6천여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으로부터 빌렸는데 이것이 원금이 한 달에 550만 원이나 상환이 돼야 되니까 빚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40년이나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번이 그러니까 그 부부만 노린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돈을 목적으로 다른 강도짓도 한 건가요?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똑같은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 인근에는 고급 주택, 다른 단독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서 담을 넘고 2층에 있는 CCTV에는 스프레이까지 뿌려갖고서는 찍히지 않게 한 다음에 침입을 하려고 하다가 비상벨이 울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만약 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결국 하지만 범행의 대상이 된 거는 부부였습니다. 검찰은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게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한다. 예.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본인은 이 수첩에서는 뭐 스스로를 괴물이다, 충동 때문에 노름빛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죄책감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안타까운 사건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결국은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그가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라는 점을 재판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재판부도 이제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소방관 같은 경우는 끔찍한 화재 현장에서 비참한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사적인 견해를 밝히긴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의 죗값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자, 이번 사건은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 소방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정책도 함께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